형님들, 경매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죠? 경매하면 떼돈 벌 것 같죠? 흙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시절 흙을 하도 많이 먹어서 결국 흙수저의 신이 된 흙신입니다. 형님들, 제가 부동산 공부를 무엇으로 시작했다고 했죠? 네, 2011년에 경매학원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이면 부동산 분위기 아시죠? 정말 집 사면 개 또라이 취급받던 때였어요. 저도 그 하락장 속에서 호기롭게 경매학원 다니면서 현장 조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회사 휴가 내서 법원도 가고 했거든요. 그렇게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제가 이제는 왜 경매를 안 하고 일반 매매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 경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출이 많이 나온다, 매매 복비가 안 나간다, 위장 임차인이나 법정 지상권, 유치권 같은 특수물건 잘 낙찰받으면 대박이 난다. 이것 말고도 여러 장점이 있지만 경매의 최고 장점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건 바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장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경매 단점 10가지를 덮고도 남을 최고의 장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신은 일반인들이라면 경매보단 일반 매매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경매는 부동산 매술 기술 중 하나이지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 같은 부동산 투자의 본질을 먼저 배우셔야 해요. 그런데 불인이 분들이 무턱대고 경매부터 하면 본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꼬여요. 무슨 개소리냐고요? 지금이야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했던 2011년에는 경매학원 말고는 부동산 투자를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경매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임장도 가고 권리 분석도 배우고 특수물건도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경매 투자하면서 별별 일 다 겪었는데요. 어느 날은 점유자 만나러 가서 집 내부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학원에서 배운 대로 현관문 열리자마자 발끝 밀어넣기 신공 펼치다가 점유자분이 갑자기 현관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날 제 발톱 아작나서 피 철철 흘렸어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래방 상가 현장 조사 갔다가 알고 보니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바여서 조폭 2명한테 잡혀서 오줌 지른 적도 있어요. 그렇게 권리 분석도 배우고 입지 분석도 배우고요. 현장 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경매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경매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투자의 장점들 말고 경매 투자 단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흙수저의 신. 첫째, 경매 투자의 단점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하기에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현장 조사야 퇴근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상가면 모를까 주택을 퇴근해서 저녁에 가서 초인종 누르는 게 엄청 큰 신뢰잖아요. 주말에 현장 조사하러 가서 관리비 밀리는 거 보려고 관리소 가면 관리실 사무 보는 직원분이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들도 관리비 연체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체납된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그만큼 빼고 투자를 할 건데 관리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관리실에 전화하면 직접 와야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을 가야 하는데요. 휴가 내서 법원을 갔다고 쳐도요. 낙찰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비싼 금액으로 써내서 낙찰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몇 탕 허탕 치면 경매하기가 싫어져요. 법원 다니다 보면 이 법원에도 저 법원에도 항상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그분들은 전업 투자자분들이에요. 전업 투자자분들은 투자하는 게 업이에요. 법원에서 경매 일정 끝나면 다음은 현장 조사하러 가시는 게 그분들의 루틴이에요. 저는 회사 일도 바쁜데 힘들게 휴가 내서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꼭 낙찰 받아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를 높게 적어서 내버리는 거죠. 투자 세계에서 조급하면 지게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애초에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었던 거죠. 경매하다 보면요.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건물 전수조사를 해요. 몇 주를 공을 들이죠. 그리고 낙찰 한 건도 못 받을 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경매 투자의 두 번째 단점은 부동산의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 살 때는 수익률을 잘 생각 안 하잖아요. 5억에 아파트 사서 6억 되면 1억 올랐다고 하지 20% 올랐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경매는 달라요. 경매는 5억에 아파트 사서
80%인 4억을 대출받고요. 매도는 1억만 넣고 월세를 주거든요. 그럼 투자금 1억 넣어서 1억이 오르면 수익률 100%라고 말해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영끌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영끌을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고 중도 상환 수수료 내면서 단타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 경매장에서 낙찰받고 나오면 이모님들이 그렇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세요. 대출 연결해 주시는 이모들이에요. 그만큼 경매는 대출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낙찰 받아서 단타로 매도해서 수익률 500% 냈다고 영웅 소리들 하시는데요. 수익률 500%가 투자인가요? 그건 투기죠. 수익률 500%라는 건 리스크도 500%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14년째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수익률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수익률 작은 게 좋을 때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저번 달 3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수익률 높은 부동산 사면 쫄딱 망한다 편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레전드 영상이었는데요. 근데 조회수가 처참합니다. 오늘 영상도 레전드 각이죠? 조회수 또 안 나오겠죠? 이쯤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박아주세요. 요즘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 투자 몇 년 하지도 않았으면서 분양권 투자로 몇 억 벌었고 재개발로 몇 억 벌었고 이런 영상들 많이 보이던데요. 그런 영상들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해본 거고요. 투자 5년차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해요. 저도 그때는 거시경제가 어떻고 PIR이 어떻고 한참 깝치던 때였거든요. 어차피 겪어봐야 알아요. 하락장도 쳐맞아보고 투자가 내 예측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다는 걸 알아야 정신 차리게 되어 있거든요. 흑수저의 신. 경매의 세 번째 단점은 자꾸 수익형 부동산에만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매는 낙찰가율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의 90%의 낙찰받아도 매우 잘 받은 거거든요. 아파트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좀 지난 거는 신건에도 낙찰받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신건이란 낙찰가율 100% 이상에서 낙찰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기본 60% 밑으로 낙찰받거든요. 당연히 50% 미만으로도 낙찰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경매 동료들이 감정평가액의 30%로 낙찰받은 거 보면 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싸게 사려고 시작한 경매가 나중에는 상가 수집가 되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경매는 소액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빌라 2개만 사도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택은 매수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법인도 만들고 매매 사업자도 만들어서 경매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 사업자 만들어서 투자하면 의무적으로 매매를 해야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매매 사업자 하는 분들은 원치도 않은 물건들도 많이 낙찰 받으시거든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게임이죠. 매매 사업자 싫으면 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을 피해서 6월 2일에 샀다가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단타 매매해서 종부세를 안 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완전 불인이에요.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엊그저께 청주 세입자로부터 문자 왔어요. 올해 10월이 전세 4년중 만기인데요. 7월에 전세보증금 좀 달래요. 하필 6월에 청주 사직동에 2,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입주하거든요. 10월에 매도하면 1억 5천 정도 양도 차익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매도하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는 살짝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어쩌나요? 수익을 덜 보더라도 가격 낮춰서 매도해서 전세금 돌려드려야죠. 전세 계약이 10월까지니까 제가 7월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죠. 이렇듯 내가 예측한 스케줄대로 투자가 절대 되지가 않아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주택 투자하면서 종부세 많이 낼 수 없으니 결국 비주택인 상가 투자하기 시작해요. 상가도 무슨 상가 낙찰받죠? 지하 1층 상가 낙찰받죠. 왜냐면 낙찰가율이 낮으면 내가 돈 번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지하 상가 100평을 감정평가액의 30%로 낙찰받고 대박 났다고 경매 동료들한테 커피 쿠폰 쏘고 그러잖아요. 낙찰 받을 때만 해도 여기에 어떤 업종을 하는 세입자를 같이 하고 희망회로 돌리죠? 헬스장을 받을까? 아니면 한식뷔페? 문구점? 아니면 유아체육관? 실내체육관? 아니면 마트 입점시킬까? 별별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아예 구경하러 오는 임차인도 없죠. 그 공실이 6개월 지나면 똥줄 타기 시작합니다. 관리비와 이자는 매달 나가고요.
그리고 대출 80% 받았으니 그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지하실 면적 100평이죠? 기본 관리비도 엄청 많이 나와요. 흑수저의 신. 경매의 단점 네 번째는 앞에 세 번째 단점과 연결되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시작한 경매가 점점 직접 가게를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매 하시는 분들 이거 완전 공감하시죠? 경매는 사실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낙찰받은 후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은 경매가 애초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 상가를 낙찰받아서 1년 동안 공실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접 장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상가니까 쫓겨날 일도 없고 월세도 안 내도 되고요.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게를 차려서 장사가 잘 되면 상가 가격도 올라가고 비싸게 상가를 매도할 수 있으니 장사해서 돈도 벌고 상가 매도 차익도 생기고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네, 나는 직장인이라는 거죠. 장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되죠? 네, 무인 가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인 세탁실, 코인 노래방, 공유 오피스, 무인 헬스장, 별걸 다 생각하다가 공유 창고를 차리게 돼요. 공유 창고 체인점 회사들에서 견적을 받고요. 인테리어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처음에 창고 설비만 넣고 무인 경비만 잘 해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거기다가 체인점 본사에서 대출을 또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100평짜리 지하상가를 5억에 낙찰받아서 4억 대출받았는데 공유 창고로 또 3억을 대출받게 되는 거죠. 그럼 대출이 갑자기 7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설 대여비 원래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뒤로는 추가 투자비가 안 되니 체인점 본사로부터 3억 대출 받아서 최소한의 설비로 공유 창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광고도 하고요. 블로그 홍보도 하고요.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 원룸에 다 붙이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게 인생 날아가고 있는 건지 그때는 모르죠. 어느 날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공유 창고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되죠. 본인이 보관한 물건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설치해준 제습기만으로 습기 제거가 안 돼서 보관 물품에 곰팡이가 핀 것이죠. 회사 회의 중에 눈치 보면서 나와서 전화 받았는데 멘붕 오죠? 그럼 추가로 제습기 사게 되고요. 전기세도 더 나오게 되죠. 곰팡이 건을 해결하니 다른 손님한테 또 전화 오죠? 이상한 벌레가 본인 창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부모님이 올려준 쌀을 버리기는 아깝고 창고에 그냥 갖다 놓은 거죠. 문제는 어느 창고 칸에서 그 쌀벌레가 나오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쌀벌레 나오고 있으니 쌀 빼라고 문자 돌리면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죠. 끝인 줄 알았죠. 누수로 인해 지하상가가 물에 젖었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 멘탈이 산산조각나게 돼버립니다. 제가 분명히 무인 편의점으로 돈 벌기 어렵다고 지난 3월 18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차리기 쉬운 건 돈이 안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내가 쉽게 차릴 수 있는 건 남들도 쉽게 차려요. 그럼 경매로 상가 낙찰받아서 다 망하나요? 아니죠. 돈 버는 분들도 많죠. 지금같이 금리가 최고점일 때가 원래 아파트 같은 시세차익형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가 맞아요. 이제 금리가 내려갈 테니 대출을 이빠이 받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의 월세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불인이 분들이 아파트 가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요? 가격이 비슷한 두 아파트 중에서 어떤 아파트가 가치가 더 높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도 모르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상가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상가 낙찰 받으려다가 조폭 만나봤어요? 현장 조사하러 갔다가 무당인지 점쟁이인지 신내림 받은 할머니한테 현장에서 저주 주문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누가 이거 사면 대박 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랑 인연부터 끊으세요. 그러니까 불인이 분들은 아파트만 사세요. 흑수저의 신. 오늘은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경매의 5번째 단점은 점유자나 세입자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다들 부자 되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다들 부자 되면 상대적으로 제가 부자 되기 힘들잖아요. 저는 흑수저 출신 분들만이라도 이상한 부동산 사서 망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만 있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를 하면요, 매도인이 집을 매도할 때는 분양을 받았다던가 상급지로 이사 가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망한 집은 드물어요. 제가 2018년에 대전에 산 아파트는 자제분이 서울대 합격하자마자 집 내놓은 집이었고 전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기운이 좋아서 그 아파트를 매수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경매는 점유자가 사업이 망했거나 살고 있는 세입자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해당 안 되는 세입자분 만나보셨나요? 이사비 200만 원 주고 세입자 설득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결국 안 나가면 명도 소송해야 하거든요. 전 11년만 해도 경매하러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제가 도박하러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점유자도 관리실도 인근 부동산 소장님들도 하나같이 저희 가난한 사람 집 뺏으러 온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경매는 나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하기에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잔정이 많아서 감정 소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법대로 나라에서 정해주는 경매하는데 왜 날 저렇게 보나 했는데 경매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경매가 보편화돼서 저 옛날처럼 경매하는 사람 벌레 보듯이 보진 않는데요. 13년 전에 한참 경매 투자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포대기에 아기 업고 울던 세입자 애엄마가 전 지금도 생각나요. 저도 이제 부동산판에서 15년 가까이 굴러먹었더니 나이도 먹고 몸도 예전만 못하고요. 자꾸 쫄탱이가 되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흑수저의 신. 경매의 6번째 단점은 경매는 보통 안 좋은 자산들만 경매에 나온다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요. 그 아파트의 입지가 좋고 노열동 노열층이면 매도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취하가 돼요. 사업하다 망하면 일단 내가 사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내 집 팔아서 어떻게든 파산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경매까지 나온 건 안 팔리는 자산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가 경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한 부동산 상품이 뭐였죠? 지식형 산업센터, 신도시 분양상가, 분양형 호텔, 전원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타운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앞글자만 따서 지신분, 전생타도였습니다. 인생의 지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생을 타도합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럼 경매에 아파트가 많이 나올까요? 지신분 전생타도 상품이 많이 나올까요? 후자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식형 산업센터랑 생활형 숙박시설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동산 상품들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감정평가 금액의 30%로 낙찰받았다고 대박인 줄 알았다는 상담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받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경매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세대로 사셔도 돼요. 그 대신 무엇을 사면 안 되고 언제 사야 하고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에요. 흑수저의 신. 경매의 7번째 단점은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저가치 자산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본질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가치 파악이 쉬워요. 제가 아파트 가치 파악하는 방법 유튜브로 말씀드렸죠? 흑수저 탈출 공략집 9편에서 16편이 아파트 가치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상가 가치 파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가 앞에서 유동인구 카운팅도 하고 주변 상가 다 들어가서 월세 시세 조사하면 해당 상가 가치 파악되시나요? 상가는 앞상가랑 뒷상가랑 가격 차이가 4배도 차이 나요. 더 큰 문제는 아파트 현재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랑 실거래가가 다 나와요. 하지만 상가 현재 거래 가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트 투자는요, 수요 많은 지역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추려내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급매물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투자는 경매에 나온 물건들 중에서 낙찰가율이 압도적으로 낮을 것 같은 유동인구 적은 상가같이 저가치 부동산을 더 싸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로도 아파트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된다니까요. 경매판에 들어가면 아파트 투자는 경매 초보자들만 하는 거라는 분위기거든요. 먼저 경매 수업 들은 선배들이 특수 물건으로 5억 벌었다느니 10억 벌었다느니 그러는데 아파트 경매가 눈에 들어오나요? 그리고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생각보다 높고요. 수요 많은 아파트는 거의 감정가에 낙찰받아야 해요. 이상한 경매학원 가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수강생들 같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뻘쭘한데 누가 친근하게 말 걸어주죠. 내가 수업 가서 책상에 앉으면요, 내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분주해져요. 아주 눈빛으로 신호 보내고 수신호하고 아주 난리들이에요. 도박판에서 게임 3바퀴 돌았는데도 호구 발견 못하면 누가 호구예요? 내가 호구죠. 그러니까 좋은 경매학원인지 이상한 경매학원인지 구분도 못하는 수준이시면 일반 매매로 아파트부터 사세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경매 투자하러 휴가 낼 수 없으니 관심 있는 단지들 지켜보고 있다가 급매 나오면 사세요. 경매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니까 본인이 경매 모르니까 경매 컨설팅에 500만 원 주고
경매 낙찰 받으려는 분들 많죠? 경매 컨설팅 업자들은요, 아무렇게나 낙찰만 받게 하면 돼요. 처음엔 낙찰가율이 낮게 투자를 하다가 낙찰 받을 때까지 컨설팅 해줘야 하니까 시세대로 투자시켜서 결국 내 입장에서는 컨설팅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흑수저의 신. 경매의 단점 8번째는 집 내부를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집주인이던 세입자든 점유자든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많고요. 살아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서요. 경매 현장 조사하러 가면 초인종은 누르지만 속으로는 제발 아무도 대답하지 말아라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내성적인 제 성격상 점유자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초인종 누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집안을 보려는 노력은 했지만 결국 집안을 못 보고 낙찰 받았더니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할 수도 있고요. 집안 곳곳에 하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집주인이 집안을 다 부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 내부를 못 보고 투자를 했다가 집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의 단점 9번째는 소송에 자주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위장 임차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월세 신고가 이제 의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 사는 분들 중에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도 안 하고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안 찍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사람이 안 사는 집인 것 같아서 낙찰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상가 낙찰 받으려고 현장조사 갔더니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딱 봐도 유치권 권리가 없는 사람 같은데도 무조건 우겨대는 거죠. 그럼 또 소송을 해야 해요. 경매라는 것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에 법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매는 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소송이 많은 투자 기법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소송 해보셨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않냐고요? 변호사도 뭘 알아야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 줘야 돼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사용해도 어차피 내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흑수저의 신. 마지막으로 경매의 단점 11번째는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시기에 더 사게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열심히 돈 모으면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다음 상승장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낙찰가율이 말도 안 되게 낮아지니 냅다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시세가 갈수록 더 낮아져요. 부동산의 본질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주마처럼 큰 그림 못 보고 투자 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도 경매 투자할 때는 구독전이라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매일 물건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경매에 나온 물건들 중에서 가장 낙찰가율이 낮을 것 같은 물건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면 낙찰받으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경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아파트는 경매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나와도 낙찰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사고 싶던 아파트도 아닌데 경매에 나온 물건들 중에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 외곽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논밭 옆에 빌라 낙찰 받고요. 부모님이 상속해준 집을 자식들끼리 싸워서 일부 자식의 지분을 낙찰받기도 하고요. 경매씬에서 잘하는 투자 동료들끼리 돈 모아서 공동 투자도 하고요. 그러다가 사기꾼 경매 강사가 수강생들 몇십 명 돈 모으게 해서 공동 투자로 꼬마 빌딩도 사고요. 그리고 경매학원 강사는 해외로 도주하고요. 제가 분명히 공동 투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투자에 공이라는 단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그냥 웃으시고 뒤돌아서서 바로 그 사람 전화번호부터 지우시기 바랍니다. 투자 안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돈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해야죠.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경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무적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습니다. 경매 단점 첫째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평일 낮에 경매 투자하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전업 투자에게 어울리는 투자 방식이지 직장인이 경매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 수익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하락장 리스크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셋째 단점은 경매는 소액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 싸게 하려고 경매 시작했다가 나중엔 상가 수식가가 되어 있어요. 넷째,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내가 직접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살 때 영끌 대출했는데
가게 차린다고 추가 대출을 또 받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는데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다섯째, 해당 물건지의 점유자나 세입자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락 잔금 치르고 낙찰받은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후순위 임차인이 그 세대기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있으면 멘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 소모가 엄청 큰 투자 방식이에요. 여섯 번째 단점은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대체제로 안 좋은 부동산만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부동산 상품을 자꾸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단점은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저가치 부동산을 더 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경매 컨설팅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매수 방식이에요. 여덟 번째, 집 내부를 보기 힘듭니다. 낙찰 받았더니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거나 집안을 다 부숴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경매 특성상 소송에 자주 휘말리게 됩니다. 오히려 소송을 해야만 수익률이 커지니 경매에서는 소송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적극적입니다. 궁금하시면 직장 다니면서 소송 한번 해보세요. 열 번째,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시기에 더 사게 됩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만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물건 검색하다 보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큰 파도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시세가 더 낮아집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 핵심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이상 경매의 10가지 단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형님들 어떠신가요?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으면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돈 버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경매 중에서도 아파트 경매는 경쟁률이 수십 대 1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어쩌다 한번 휴가 내서 낙찰받긴 어려워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경매보단 일반 매매로 급매를 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항상 생각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공부부터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 매매로 경험이 쌓이고 나서 경매에도 안 넣습니다. 내가 투자 경험도 없는데 경매부터 하면 이상한 물건 건드려서 인상 나락가게 되어 있어요. 운 좋아서 경매로 돈 벌면 잘 다니던 직장과 잘 되고 있는 내 가게가 하찮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가게 접고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걸으면서 경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풀 레버리지 쓰면서 지분 투자, 공동 투자, 특수 물건들 다 건드리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망하는 분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2011년에 저랑 같이 경매학원 다니던 동기분들 중에 잘 되신 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평일 낮에 법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면 경매 너무 좋은 투자 방법이죠. 하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임장 다니면서 아파트 공부하세요. 그런데 형님들도 저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시죠? 해보세요. 그 대신 맛만 보세요. 진짜 제가 상승장 꽃길에서 투자해서 우리나라 비용신 같은 호구짓 제가 다 했는데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형님들, 누가 흑수저 출신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나요? 형님들 생각해주는 건 저 흑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형님들은 저처럼 이것저것 다 건드리지 마시고요. 정말 경매하고 싶으면 살짝만 하는 걸로 흑신과 약속! 흑수저의 신. 형님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인만 힘든 거 아닌 거 아시죠? 흑수저 출신들은 누구나 하루하루가 고단해요. 저희 흑수저 출신들은 그래도 버티기는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자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흑수저들이요, 경매로 이상한 상가 낙찰받아서 직접 가게 차렸다가 쪽박 차지 말고 저평가 아파트만 사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안녕. 학군지 살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내 아이가 좋은 친구들과 사귀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출신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오늘은 학군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아이 키우시면서 가장 힘든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을 때예요. 문제는 학폭을 당하면 보통 가해자가 전학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학을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폭을 한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조차도 개념이 없을 확률이 크거든요. 미성년자는 웬만해서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잖아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릴 수도 없고요. 이 기사 보세요.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했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도 안 알려졌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자 중학생들이 밤에 골목을 지나가는 성인 여성을 구타하고 강간했는데 처벌은 안 받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요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학생이 너무나 많아요. 힘없고 가난한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애들이죠. 니깎게 뭘 안다고 그러냐고요? 형님들, 저 학창시절에 기초생활 수급자였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등록금도 못 냈고요. 물론 급식비도 못 냈어요.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못 싸가서 학교 가는 길에 슈퍼에서 빵 하나 사들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싸움 잘하고 힘센 애들은 저같이 왜소하고 가난한 애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괴롭혀요. 저같이 가난한 애들을 괴롭혀도 그 부모가 아무런 힘도 못 쓴다는 걸 일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진 애들이 힘 약하고 가난한 친구들 괴롭히는 거 보면 치가 떨려요. 형님들, 제가 학폭 피해자예요. 그럼 학창시절에 처맞고 다니던 제가 학군지 가서 살라고 말은 못할 망정 왜 학군지에 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돈 때문이에요. 돈 많으면 학군지 살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내가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데 학군지 안 살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저희 같은 흑수저 출신들은 일단 집부터 없잖아요. 집도 없으면서 학군지에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학군지 살면 미래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흑수저의 신. 그럼 학군지가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학군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학군지란 의대를 많이 보내는 것을 학군지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대치동과 목동, 분당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학군지에 살면 일단 학원비나 과외비 같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혹시 형님들 중에서 내 아이에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고 싶어서 학군지에 살 건데 사교육은 안 시킬 거란 분 계시죠? 그런데 그건 애를 안 키워본 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매달 200만 원씩 교육비를 쓰는데 내가 사교육비를 하나도 안 쓰면서 내 자식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자제분들이 먼저 친구랑 같이 학원 다니고 그룹가에 하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이러한 학군지에서 교육비로만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건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방학 때는 방학 특강이 있기 때문에 2배인 400만 원이 들어요. 자식이 2명이면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덜 든다고요? 학군지에서는 방학 때 초딩들이 일단 한국에 없어요. 방학 기간 동안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가죠. 그럼 유치원 때는요? 영어 유치원 다니죠.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죠? 학군지 살면서 교육비 안 쓰는 분 있겠죠. 일단 내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면 학원 안 다니겠죠. 학군지에도 게임만 하는 애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특정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학군지는 애초에 애가 공부에 흥미가 있거나 공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모이죠. 부모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애가 천재면 땡빛을 얻어서라도 학군지 가죠.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흑서 출신들이 학군지 살면 완전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득도 적은데 학원비 감당 못하죠. 그리고 학군지에서는 교육비가 늘어나는 만큼 생활비도 늘어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학군지가 아닌데요. 알고 보니까 첫째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4인 가족이 하와이 여행 갔다 오면 돈이 얼마나 들죠? 저는 신혼여행 때 말고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하와이 4인 가족 가려면 1,000만 원은 들지 않을까요? 학군지는 교육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와이 사례처럼 많은 생활비가 수반돼요. 학군지에서 애 2명 키우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1년에 교육비랑 생활비 합쳐서 1억이 들잖아요. 집값은 여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학군지니까 집값도 비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집이 아니고 전월세 살면 2년마다 전월세 가격도 계속 올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쥐뿔도 없으면서 학군지 살지 마세요. 학군지 살다가 다시 학군지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식들이 이미 학군지 분위기와 친구들의 적응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비학군지로 가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이 많으면 학군지 안 사는 게 잘못한 거죠. 돈 많으면 당연히 학군지 살아야죠. 그리고 애가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학군지 가야죠. 집 살 돈으로 애 공부시켜야죠. 저도 저희 애 공부에 소질이 있었으면 벌써 학군지로 이사 갔죠. 제 말은 돈도 없고 내가 공부에 소질이 없는데도 무리해서 학군지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흙수저의 신. 그럼 학군지 안 살면 학폭이 난무하는 곳 살아야 되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애가 어리시거나 아기를 낳을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학군지 아니어도 학폭이 적은 곳들 있어요. 그곳은 바로 신도시 같은 택지 지구들이에요. 최근에 조성되는 택지 지구들에는 어르신들보다는 당연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이런 택지 지구들은 소득도 꽤 높아요. 내가 소득이 적으면 이러한 신도시들도 살면 안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학군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신도시 살면 학폭이 적어요. 판교나 광교 같은 비싼 신도시에 살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신도시 안 살아도 학폭 적어요. 내가 소득이 된다면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택지지구에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사신도시나 다산신도시나 통탄신도시 같은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은 학군지는 아니지만 도시 인프라 자체가 새 거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이런 신도시의 특징은 소득이 꽤 높은 분들도 살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도 섞여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도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 등으로 분양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소득이 많으면 애초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상급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신도시에 살면 공부를 많이 시키는 집도 있지만 애가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공부 안 시키는 집도 꽤 돼요. 학군지에서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적지만 신도시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중산층들이 살기 때문에 애들을 방치하는 곳이 아니라서 학폭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적습니다. 서울에 빌라들만 있는 곳에서 빌라 살면서 학폭당하지 말고 이런 신도시에 전월세 살면서 주거비 아끼고 집은 상급지에 사놓고 전세 주는 거죠. 작년 12월 14일에 업로드 해드렸던 영상인데요. 부자 되고 싶다면 절대로 내 집에 살지 마세요 라는 편을 꼭 한번 보세요. 저희처럼 없는 형편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현재를 희생해야 해요. 그리고 욕먹을 것 같지만 저처럼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도시 전월세도 사치입니다. 그보다 열악한 곳에서 싼 전월세에 살면서 애 키우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유치원 때까지는 부모가 밀착해야 하잖아요. 유치원생이 집 밖을 혼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부모가 함께 다니죠. 그러니까 내가 흑서 출신이라 양가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신도시도 사치입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생활비와 교육비를 아껴서 저축해놔야 가치 있는 집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부동산 동료들 보면요. 여주에 전세 살면서 서울 강동구에 새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용인 동백 살면서 서울 영등포구에 신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오산 임대 아파트 살면서 광명에 신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라고 학군지 살기 싫겠어요? 다들 형편에 맞게 비학군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제 지인 중에는 외벌이에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인데 대전 둔산동 살면서 한 달에 학원비만 150만 원 쓰는 분이 계세요. 애가 한 명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학원비를 한 달에 150만 원 쓰는 거예요. 아내분이 전업주부인데요. 남편한테 본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학원비 제일 적게 쓰고 있다고 푸념한대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애엄마들끼리 어디 학원이 좋고 화상영어는 어디가 유명하고 어느 학원 선생님이 미국 대학을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어진 지 30년도 넘은 4억짜리 아파트에 대출만 2억이 넘는데도 한 명뿐인 자식에게 학원비 매달 150만 원씩 쓴다고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학군지 사지 말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본인이 학창시절 때 공부 안 했던 한을 왜 자식에게 푸나요? 본인은 한 달 내내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하루 종일 학원 어딜 보낼까만 연구만 하고 있냐고요. 본인 직장이 천안이면 신불당 살면 되잖아요.
자산도 별로 없는데 굳이 분당에 거주하면서 천안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신분당만 해도 소득 수준이 높고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애 키우기 엄청 좋아요. 신불당이 학폭이 심하다고요? 빌라 지역에서 애들 학교 안 보내보셨죠? 신불당도 학원비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그래도 신불당은 학군지가 아니니까 집안 거덜내면서 학군지처럼 교육비에 전 재산을 밀어넣지는 않잖아요. 결론입니다. 소득도 적고 자산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학군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군지 살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능력도 안 되면서 학군지 살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자식들 닥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가 원해서 학군지를 갔다고요? 애가 진짜 원해서 학군지 가자고 한 건지, 부모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가 학군지를 원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군지는 교육비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비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싼 지역에 실거주 하면서 학군지에 등기를 칠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외곽 신축 아파트 등기 쳐놓고 학군지 가서 전월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학군지 살면 비학군지로 이사 나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운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학군지로 이사 가면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학군지 살면서 아낀 교육비와 생활비로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에 전세 끼고 집을 산 이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학군지로 이사하시길 바래요. 그때가 되면 이미 내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군지가 소용이 없다고요? 그니까 능력 안 되면 학군지 못 가는 거죠. 지금이고 나중에고 일단 지금 돈이 없으면 학군지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학군지에 가면 아이도 부모도 서로 불행해져요. 요즘 다들 눈이 너무 높으신데요. 미사 신도시던 다산 신도시던 이런 지역들도 거주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흑수저 출신이나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신도시에만 살아도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내가 인천에 산다. 그럼 인천의 청라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 살면 학군지 정도로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인천이어도 이런 신도시들은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요. 학군지 안 살아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학군지 아니더라도 학폭 적은 신도시나 택지지구 찾아가서 거주하세요. 그렇게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비를 아낀 돈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을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되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부동산 상담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10일부터 상담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기 때문에 상담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달에 신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흑수저들이여, 쥐뿔도 없으면서 학군지 찾아가지 말고 저렴한 신도시에서 열심히 돈 모아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 투자하면 안 되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출신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제가 2011년 경매학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내에 있는 동안 별별 일 다 겪었는데요. 그때 같이 경매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분이 공동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옆에서 실제로 본 일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제 공동투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공동투자의 단점 9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경매학원 다닐 때 알게 된 그분은 30대 중반이었고 30대 초반이었던 불인인 제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면서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셔서 그런지 머리가 좋아서 수업도 잘 이해하셨고 경매 용어에 해롱되던 제게 하나하나 용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은 50대가 되었을 그 형님을 명문대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명문대님은 각종 재테크 서적을 읽으며 부자 마인드를 장착해 나가는 와중에 경매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책 저자가 운영하는 경매학원 수업을 듣습니다. 조를 짜줬고 거기서 명문대님과 제가 같은 조가 된 거였습니다. 명문대님은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투자 동료들이 생기니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즐거웠고요. 책으로만 읽었던 지식들에 대해 말할 사람들이 생겨 너무나 기뻤던 거죠.
어느 날 경매 책으로만 읽었을 때 이해도 안 되던 법정 지상권, 유치권, 위장 임차인, 북료 기지권 같은 걸로 학원 원장님이 3달 만에 10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조장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조장님도 저희와 같은 수강생이었지만 투자 경험이 있어서 명문대님과 저는 조장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이 조장님이 경매로 최근에 낙찰받은 걸로 2천만 원을 벌었고 어떻게 벌었는지도 저희에게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나랑 같은 일반인 같은데 2천만 원을 벌었다니 가슴이 바운스 뜁니다. 2천만 원 모으려면 짠돌이 소리 들으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거의 2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때 2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 큰 돈입니다. 명문대님은 당장 회사 팀장 얼굴에 사표 던져버리겠다고 쉬는 시간마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매 학원의 수장인 학원장님이 이번에 빌딩을 매수하려는데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따로 다음 카페에 공지도 안 하고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조장님이 직접 명문대님과 저에게 말씀해 준 거였어요. 참고로 그 당시는 모든 재테크며 부동산 커뮤니티는 다음 카페로 이루어졌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조장님은 벌써 공동투자금 입금했다고 합니다. 돈 넣은 비율로 나중에 수익 배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조장님은 이미 그 전에 공동투자로 30% 수익금을 받았다고 이번에는 큰 거 한 장 넣으셨다고 조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도파민이 내 안에서 춤을 춥니다. 또다시 명문대생님이 회사 팀장님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이번에 사표와 함께 귀싸대기 날리며 당당히 회사를 퇴직하겠다고 하면서 공동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상한 투자금이 다 모이면 투자금을 안 받으니까 선착순 입금이라는 말에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만 어떤 부동산인지 나중에 알려주고 현장도 보여준답니다. 언뜻 빌딩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조장님이 말해주셨습니다. 지금이야 꼬마 빌딩이란 용어가 있지 그때는 꼬마 빌딩이란 용어도 없었습니다. 명문대님이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조장님이 재촉합니다. 조장님은 리스크가 없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명문대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부자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으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한답니다. 이번 공동투자를 끝으로 더 이상 공동투자를 모집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장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 명문대님은 OTP를 꺼내서 입금합니다. 명문대님은 작은 거 5장을 입금하셨습니다. 명문대님은 대기업 다니셨는데요. 그때 연봉이 5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본인 연봉을 다 넣은 것이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큰 거 한 장 정도 입금한 거죠. 저도 하고 싶었는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투자할 돈이 없어서 이번 투자는 포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명문대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라 확실치 않지만 명문대님이 제게 너무 자주 연락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문대님이 투자금을 입금하고 2주 뒤에 학원에 모여서 투자 계약서를 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최소 투자금이 3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공동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지장도 찍었다고 했어요. 학원장님이 PPT로 해당 물건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셨고 브리핑이 끝난 후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소문으로 들었던 빌딩이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공장하면 낯설 텐데요. 경매 씬에서는 공장도 많이 낙찰받습니다. 보통은 공장 설비보다는 공장이 깔고 있는 토지 가격의 상승과 공장 자체를 임대해서 월세 받는 용도로 낙찰을 많이 받습니다. 해당 공동투자 물건은 공장 부지 일부에 자갈이 깔려 있었고 대형 화물 트럭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월세도 받고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누군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현장을 지키는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장님은 누가 봐도 유치권에 해당 안 되는 거라고 분석을 마쳤답니다. 현장을 보여줘야 하고 상황이 이렇다는 걸 공동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 물건을 해야 돈을 버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당시 현장 보고 투자금 환불할 사람은 환불하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환불을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경매가 개시되고 실제로 이 학원에서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 받고 얼마 후 바로 유치권자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학원이 패소했습니다. 정당한 유치권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공동 투자했던 사람들이 난리쳤고 학원은 문 닫았고 학원장님은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럼 학원장님이 사기를 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의적으로는 사기인데 법적으로는 사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학원장님도 본인도 많이 넣었고요. 공장 부지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땅값이 비싸서 공동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셨던 거죠. 실제로 공동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학원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수익을 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투자금이 커지다가 한 방에 훅 가신 거죠. 그런데 그 학원장님이 2018년에 책 내고 다시 활동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강의도 다시 하시고 먹고 살기 힘드셨는지 수강생들에게 평택에 지역주택 조합 물건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수강생 한 명에게 지주택 아파트 하나 팔 때마다 500만 원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안 보이시더니 작년부터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야 이 바닥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분들 꽤 알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니 리스크 높은 유치권 같은 특수물건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수강생들에게 지주택 팔아먹는 건 잘못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 강사님이 수강생들 팔아먹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나와서 또 강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이력이 화려해서예요. 학벌도 좋고요. 박사학위도 있고요. 책도 여러 권 내셨고요. 자격증도 많으세요. 그리고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들도 많아요. 아니, 부동산 강사가 왜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강의 홍보하는 데 넣는지 이해가 도통 안 되는데요. 불인이 분들은 그런 거에 오히려 더 혹하죠. 제게 상담 받은 분들한테는 이런 똥파리들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요. 투자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사면 안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똥파리들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건데요. 상담해 드릴 때 보면 제가 찍어드리는 아파트들만 관심 있으셔서 똥파리들 그렇게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릴 때 공동 투자하지 말라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제가 공동 투자 권하는 사람은 앞에서 살짝 미소만 보이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 연락처 지우라고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공동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럼 공동 투자에 장점이 없을까요? 있죠. 일단 공동 투자하면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들잖아요. 투자에 실패해도 손실이 적죠. 꼬마 빌딩 같은 금액이 큰 부동산일수록 진입장벽이 커지고 수익률도 커지는데 돈을 모으면 이러한 진입장벽이 큰 부동산도 매수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강남 꼬마 빌딩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명의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동산 실력이 없는데 고수의 실력을 빌릴 수도 있고요. 제가 자꾸 이거 투자하지 마라, 저거 투자하지 마라 계속 이런 말만 하니까 제가 쫄탱이 같죠? 맞아요. 저 쫄탱이에요. 저도 투자 초기에는 영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는데도 이상한 대출 다 끌어다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혼자 다 하는 것 마냥 사팔사팔 했던 거예요. 그런데 투자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전 나뭇잎도 아니고 그냥 나뭇잎에 매달린 이슬 수준이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투자 시장에서 벌레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벌레는커녕 아메바였던 거죠. 제가 투자 경력 5년차 정도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죠. 그때가 제일 깝칠 때예요. 저도 투자 공부한 지 5년차가 2015년 정도였거든요. 그때 제일 깝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공부도 웬만큼 했다.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죠. 재건축이요? 재개발 투자요? 제 주종목 투자가 재개발이에요. 형님들 그냥 아파트 사세요.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분산 투자 힘들어요. 내 전재산을 대출까지 끌어다가 집 하나 사는 건데 그걸 재개발에 담그시려고요? 제가 나중에 재개발 영상 따로 하나 찍어 드릴게요. 재개발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투자로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많이 번 순서대로 하락장 오면 뒤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씩 자산 키우는 사람이 결국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왜 다주택자 하냐고요? 형님들, 예전에 제가 한참 투자할 때는 다주택 전략이 맞았죠. 다주택자 규제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투자했던 2013년에는요.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간 양도세도 면제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투자 전략도 바꿔야죠. 15년 전 유행했던 지방 소액 갭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흑수저의 신. 오늘도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게 유료 상담 받는 분들이 제가 이쪽으로 방향 잡아드리면 결국 저쪽으로 결정하시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흑수저 출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투자 안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우리 같은 흑수저 출신들은 한 끗 삐끗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공동 투자의 장점이 투자금이 적게 들고 명의를 빌릴 수 있고 고수의 실력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 투자의 단점은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공동 투자의 단점 9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투자금이 서로 다릅니다. 투자금 비율이 10%면 수익도 10%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투자금이 50% 된 사람은 본인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수익금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개발도 대지 지분이 크면 1+1이라고 해서 아파트 두 채 주거든요. 공동 투자에서도 투자금 많이 나온 사람들이 수익을 더 받으려고 해요. 공동 투자의 단점 두 번째는 보유 희망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아서 나중에 팔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투자했으니까 분명히 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또 난리가 나고 개판되겠죠? 셋째, 명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자가 한 명이거나 법인 명의로 공동 투자하는데요. 보통 공동 투자는 명의 사용이 가능한 사람을 한 명 데리고 투자하거든요. 경매 투자는 많은 물건을 투자하면서 단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매하는 분들은 명의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명의는 이미 꽉 찼죠. 그런데 좋은 물건은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호구 잡아야죠. 새로 경매 수업 들으러 온 수강생 중에 저같이 뭣도 모르면서 경매 학원은 비용신 같은 애 호구 잡아다가 살살 꼬드겨서 명의 사용 대가로 수익금 비율을 훨씬 많이 준다고 하면서 꼬드기죠. 그렇게 평생 무주택이었던 사람이 그 수익금 조금 때문에 명의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생애 최초 특공부터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다자녀 특공까지 사용 못하고 이상한 쓰레기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하는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경매 수업 들으러 가보세요. 좋은 경매 학원도 많지만 이상한 경매 학원 가면요, 수업 들으러 가자마자 다들 잘해주고 이뻐해주고 친근하게 해주고 내 책상 주변에 아주 경매 고인물들이 둘러싸서 어떻게든 호구 명의 사용하려고 닭달들이란 말이에요. 본인은 호구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호구예요? 누가 호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가서 거울 보세요. 그 사람이 호구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왜 나에게 왔겠어요? 그게 좋은 기회가 맞을까요? 흑수저의 신. 넷째, 모럴 해저드가 발생합니다. 누구는 죽어라 열심히 빚 갚는데 누구는 흥청망청 쓰고 살다가 빚이 연체되면 정부가 삭감을 해주잖아요. 그럼 기존에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공동 투자 시에 반드시 발생해요. 서로 투자금만 넣었지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까지 수많은 협상과 문제들 해결에는 관심이 없죠. 누군가는 처리하겠지라는 생각을 서로 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도 잘 유지해야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아무도 관리에는 신경 안 쓰죠. 그리고 매도할 때도 공동투자는 무조건 비싸게만 팔려는 사람이 있고 싸게라도 빨리 팔려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다들 말로만 나불나불대고 실제로 직접 협상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죠. 이런 투자가 잘 될 리가 없죠. 나 혼자 투자하는 물건도 최선을 다해도 투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게 투자판인데 공동투자는 애초에 성공하기 힘든 투자 방식이에요. 다섯째, 단기 투자라 수익이 클 수 없습니다. 막상 공동투자를 해서 아무 탈 없이 수익이 발생했다 쳐도요, 공동투자의 특성상 장기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수익 배분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큰 투자 상품이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격을 충분히 많이 받으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빠르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공동투자 진행 중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빠르게 팔아서 수익금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매도하면 그때부터 가격 오르죠? 그래서 공동투자가 성공해도 수익금이 크지 않습니다. 여섯째, 참여자가 많아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합니다. 싸게 급매를 매수했다 쳐도요, 해당 부동산을 밸류업 시켜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하다못해 낙찰받은 상가에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할지 말지 같은 세부적인 결정에서부터
투자자들이 감내나라 배나라라 아주 간섭을 많이 하고요. 공동 투자를 주도한 사람도 공동 투자자들끼리 싸움이 더 커지기 전에 언능 매도하려고 하죠. 애초에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일곱째, 가격이 올라도 문제, 가격이 내려도 문제입니다. 가격이 내리면 당연히 문제겠지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도 문제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다고 기다리자는 사람과 이제 입절 매도하자는 사람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그리고 업무를 주도해서 처리한 사람이 본인이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면서 수고비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더 넣은 사람이 수익금 배분을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사용한 자가 돈 더 달라고 합니다. 아주 개판이죠. 돈 앞에 이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아주 아사리판되는 게 공동투자입니다. 여덟째,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없습니다. 투자는 직접 해봐야 실력이 늡니다. 아무리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어도 실전 투자 한 번 하는 게 실력은 훨씬 많이 늡니다.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십 가지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헤쳐나가면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투자는 애초에 내가 투자 방식에 개입하기도 어렵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적습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옆에서 볼 때는 마냥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직접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갭 투자하는 거 보면 단순히 매수해서 전세 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갭 투자해보면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 많이 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그때 가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투자는 내 돈을 넣고 투자하지만 그 귀한 투자 경험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아홉째, 사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투자라는 게 잘 될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가격이 오르면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입절이니까 서로 참으면서 수익의 꿀맛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공동투자는 나가리가 되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애초에 처음부터 공사 치려고 설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동투자 사기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경매 강사가 처음 몇 건은 공동투자로 쏠쏠하게 수익을 봅니다. 경매 강사도 이제 경매에 입문한 지 5년밖에 안 된 루키이기 때문에 열정도 넘칩니다. 거기다 상승장이니 아주 자신감은 넘치고 투자를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승장 꼭지가 되니 아주 시장은 불이 붙고 초짜들은 뭣도 모르면서 투자하고 싶어서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경매 강사가 투자했던 물건들이 하나씩 이상해집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느낌이 쎄해집니다. 투자 경력이 5년밖에 안 된 경매 강사도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거래 실정에 순간이 오는 것이죠. 갑자기 공동 투자한 것들이 매도가 안 됩니다. 잔금을 쳐야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집니다. 경매 강사가 이때 나쁜 마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동 투자권을 만들어서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습니다. 일단 그 돈을 그전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하죠. 그런데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경매 강사는 망했다는 걸 직감합니다. 불인이들은 하락장 온지도 모르고 상승장 꼭지에서 핑크빛 미래만 생각합니다. 경매 강사는 마지막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아주 대놓고 공동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크게 한 번 해서 도망갈 생각입니다. 본인을 따르던 수많은 친한 제자들이고 나발이고 다 끌여들입니다. 일반 수강생들도 잔뜩 끌여들이고 돈 가지고 결국 외국으로 토끼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한두 건인 줄 아세요? 매번 그랬고 2011년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왜 당할까요? 코만 풀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 바닥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잖아요. 형님들, 코만 풀고 돈 벌고 싶으시죠? 코 푸는 게 아니라 코 댕강대입니다. 요즘 경매 장난 아니죠? 재개발도 장난 아니죠? 투자 바닥은 어찌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요? 참 신기해요. 여지 없습니다. 공짜 원하는 사람은 바로 호구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투자로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 하던가요? 이번엔 다르다고요? 경매라는 것은 전업 투자자들끼리의 치열한 각축장이에요. 근데 전업 투자자들이 칼춤 추고 있는 경매판에 왜 직장인들이 기웃거리면서 힘들게 모은 돈을 상납하고 있나요? 정신 차리세요. 본인이 흑수저 출신이라서 노부모 공양하는 거 자본주의는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어요. 자본주의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운도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나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마인드와 소득이 있어야 투자로 돈을 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나불나불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공동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9가지입니다. 첫째, 투자금이 달라서 수익금 배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투자 기간이 달라서 매도 시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 대주는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넷째, 모럴 해저드가 발생합니다. 주인 정신이 없는 물건은 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단기 투자라 부동산 특성상 단기의 수익금이 클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앞에 이성 차리기 힘듭니다. 여덟째, 투자 경험을 얻지 못합니다. 내 돈은 투입했으나 그 귀한 투자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하게 돼서 투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홉째, 사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설계된 공사에 잘못 발 담그면 투자금 몽땅 날립니다. 똥파리들은 기가 막히게 돈 냄새 맡고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공동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실제 제 지인이 겪었던 투자 사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웬만하면 공투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의상하고 돈 벌려다가 가족끼리 결국 원수됩니다. 형님들은 현명하시니까 제 마음 아시죠? 투자판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는 아니고 저는 믿어도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흑수저의 신. 그럼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요, 공동 투자에서 안 그래도 없는 전재산 다 날리지 말고 단독 투자하는 찐 투자자가 돼요.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